중국 드론 기업들이 거의 전 세계 중소형 민소형 드론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모터랑 배터리를 거의 다 중국산이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나라의 그 드론 기술 국산화 그리고 국산의 드론 부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게 국가 전략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지금 신무기 얘기해 주셔서 차세대 유망 방산 기술, 요즘 뭐 드론, 인공지능, 뭐 레이저 무기 이런 것들인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분야는 어딜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하나로 뭉쳐진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드론의 공격 기술, 그 다음에 드론 방어 기술, 그러니까 그 드론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드론, 인공지능, 그 다음에 레이저 무기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일단 드론 공격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막 영상을 보시면 FPV 드론이라서 엄청 약간 그 장난감처럼 생긴 드론이 탱크를 파괴하고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론이 탱크를 파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뭐 몇 천만 달러짜리 드론들은 이제 20년 전부터 탱크를 파괴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불과 뭐 몇백만 원 하는 드론들이 이제 몇십억 하는 전차를 파괴할 수 있고 이 부품들이 뭐 중국에서 사온 드론 부품을 조합해서 만든 걸로도 엄청나게 파괴하는데 가성비만 뛰어난 게 아니라 지금 성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미래의 드론은 어떻게 되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열린 그 DSK 2025라고 드론 박람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걸 갖다 왔는데 요새 경향이 드론에다가 인공지능을 붙입니다. 인공지능을 붙인 드론이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 단순히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걔들이 약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벌떼같이 군집에 이루어가지고 특정 목표만 집중적으로 타격하거나 동시에 여러 목표에 타격하거나 여러 개의 드론을 한 사람이 조종하면서 이제 드론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공격 드론이 이제 곧 나올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킬 거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엔비디아의 아주 값싼 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인공지능 보드 중에 엄청 비싼 그래픽 카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IoT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드 같은 것도 엔비디아가 만들거든요. 그거를 드론에다 실어가지고 원래 드론이 전파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재밍을 당하면 드론이 떨어지는데 인공지능 기능을 넣으니까 추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파가 안 통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고 반대로 이런 드론들을 막는 안티 드론 기술들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이 창이 발전되는 만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레이저인데요. 작년에 천광이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레이저 대공 무기를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해가지고 지금 운용 중인데 요 동네 멀지 않은 데 있어요. 이미. 어디요?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걸어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마포구인데 용산구 둘 중에 하나인 거 맞네요. 뭐. 네, 그렇죠. 그래서 빌딩 옥상에 지금 설치가 돼가 있는데 이 레이저 대공무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원래 총이나 미사일로 이제 드론을 요격하면 파편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레이저로 찢어가지고 추락할 경우에 그냥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에 타기만 하고 굉장히 이제 유망한 안티드론 체계가 있고 이 외에도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전용 드론, 뭐 드론과 요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된 산업이 있습니다. 한국도 여러 가지 이런 드론 업체들이 이런 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어가지고 아마 성장 가능성은 높다. 자, 사이버전과 전자전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국 방산에 대비할 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냐면 CMMC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이버 시큐리티 매추얼리티 모델 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성숙도 인증하는 그런 모델이 미국에서 기준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할 때 그 적의 해킹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해킹 방어 기술들이니까 기준이 있어요. 뭐 방화벽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문서를 만들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클라우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요게 사실 한국이 무기 빠른 납기 개발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요것을 많이 확충하고 발전시켜야지만 이 미국 수출, 왜냐하면 이거를 만족한 무기만 미국에 수출되니까 이런 것들에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전 같은 경우에는 전자전이 무엇인가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자파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수집과 공격을 하는 것이 전자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적의 무전을 엿듣거나 아니면 통신 해석을 듣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이것도 다 전자전인데 이거 말고도 휴대폰에서 나오는 정보, 배터리나 아니면 그 타이머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사용해서 적의 위치를 찾는다거나 이런 걸로 북한이 핵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내거나 뭐 김정을 동향에 이런 것도 다 추적을 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 빅데이터의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많이 가진 전자전을 가진 업체 국가들만이 전자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정보가 없으면 그냥 잡음이나 뭐 흘러나온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로 잘 맞추면 이게 뭘 할 때 나온 음악이다. 뭐 김정은이 무슨 차를 탈 때 나온 전자파다. 이런 걸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전략에서 무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하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 방사는 이 분야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나요? 무인기가 좀 한국 방사에 약간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산 대대급 무인기, 4단급 무인기, 군단급 무인기부터 이제 중고도 무인기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막 18m가 넘는 대형 무인기까지 우리가 개발 완료를 했으나 이 개발 완료 타이밍이 좀 늦고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경쟁자 대비 좀 성능상 열세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무인기는 좀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무인기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개발이 완료돼서 만드는데 좀 많이 고생했거든요. 무인기 만들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이 추락 원인 찾고 우리나라도 무인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잘 못 쓰이는 게 비바람이 너무 세요. 산지가 많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평야가 많으니까 바람이라든가 이 기상 제한을 많이 봐서 드론이 활동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드론만 쓸 수 있으니까 요게 좀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앞으로 그래도 이제 드론이 미래 무기체가 된 만큼 차기 군단급 무기 그 다음에 차기 4단급 플랫폼 이런 것들을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에서 개발하고 있어서 이들 차세대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군 수요 만족뿐만 아니라 수출 상담도 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로는 아직 우리가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수출이 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 약점이죠. 그런데 무인 항공기 드론이라는 게 항공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땅에서 가는 로봇은 이제 지상 드론, 바다에서 가면 해상 드론. 원래는 UGV, UV, USB 이렇게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드론이라고 지상 드론, 해상 드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짐꾼 차량들이 완성돼가지고 네. 지금 현재 현대 로텐과 하나에어로가 한국군용 이제 무인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쉐르파라든가 아리온스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옛날 전쟁에 쓰는 당나귀를 대체하는 개념부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짐을 싣고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무장을 싣고 이제 전투를 하고 이렇게 발전이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무인 지상 차량에다가 미사일을 싣습니다.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대전차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출용으로 드론 요격을 지상 로봇이 하는 겁니다. 지상 로봇이 경비를 하다가 적을 발견하면 로봇에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해서 드론 요격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 단계라 가지고 수출 상담이 있거든요. 요게 또 수출되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인정표가 되는 거죠. 왜냐? 기존의 이제 무기체계나 선진국들도 잘 못 만들 거를 우리가 최초로 수출하게 되는 거니까요. 요게 좀 저는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무인 함정. 제가 무인 함정 이야기를 잠깐 이제 HD 현대조선과 팔란티어 테네브레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국산 무인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는 정찰부터 시작합니다. 정찰이란 건 뭐냐? 우리나라 NLL이라 해가지고 북한과 이제 서해에서 꽃게잡이 그런 조업을 할 때 좀 충돌도 하고 중국 어선들이랑 서해안에서 침범하는 거 쫓아내는 할 때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 함정이 경비를 대신한 게 일단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해군 작전 중에 뭐가 있냐면 스타크래프트 마인 아시죠? 마인이 바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지뢰를 씹는 걸 기뢰라고 해요. 기뢰를 깔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거를 무인으로 해가지고 무인 기뢰전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항구를 봉쇄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드론 해상 로봇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폭 드론 보트 같은 걸 해가지고 거대한 배들을 아주 싼 자폭 드론 보트로 이제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자, 그리고 드론 또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새롭게 등장한 이제 공군 전력 드론은 지금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드론 기술이 우리는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죠 지금? 공군 전력 드론은 이제 UAV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무인 항공기인데 이 클래스가 클래스 1, 2, 3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드론 전력을 최고 기술 강자라고 할 수 있어. 군용 드론은 왜냐면 이 군용 드론이라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촬영용 드론이나 DJI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날개 길이 10에서 20m 되는 초거대 드론 이런 글로벌 호크, 프레데터, 리퍼 이런 것들이 드론 선진국이었는데 이 큰 드론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작은 드론들을 선택하다가 터키 바이락타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 주식시장에 상장된 그룹인데 터키에서 아주 적절한 성능에 적절한 가격의 드론을 만들고 이게 우크라이나 초반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공군이 없었는데 이 무인기로 공습을 한 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 대박이 터져가지고 거의 30개국 이상의 수출이 돼서 터키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드론 강국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경향으로는 이게 점점 로우테크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형 민수용 드론 이런 것도 충분히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하는데, 이런 작은 드론들의 대부분은 다 중국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고 있는 이 FPV 드론이라고 하는 전차를 부술 수 있는데 아주 저렴한 드론들, 모터, 비행제어 컴퓨터, 배터리 전부 다 중국산이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같이 다 중국에서 수입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수입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저걸 재밍을 막기 위한 그 광섬유 드론이라 해가지고 전파가 아니라 줄로 연결해가지고 드론을 조정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요 장비도 다 중국산이에요. 이 중국의 그 소형 드론에서 입지가 어마어마합니다. DJI 및 오텔 뭐 이런 그 중국 드론 기업들이 거의 전 세계 중소형 민소형 드론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모터랑 배터리를 거의 다 중국산이 많습니다. 요게 좀 우리나라한테는 위협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돼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분히 국산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업체들이 있으나 수요가 안 나요. 수요가 안 나오는 이유가 생산량, 이 캐파가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중국산 수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아서 국산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요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DJI라는 데서 이제 드론 만들고 또 뭐 오즈모 포켓이라든가 액션캠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정말 그 단계 이제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1, 뭐 2, 3 나올 때마다 기술이 엄청 발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DJI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DJI한테 중국 업체들이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이 발전이 되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DJI 드론 이런 것들 군용이나 경찰용으로 쓰지 않으려고 그 미국산 드론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미국의 드론 업체들이 있었는데 가격이 한 4-5배 차이 납니다. 한국도 중국산 부품을 모두 배제해서 만들려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해도 이제 공급망 이슈, 이 시진핑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전쟁에서 공급망 이슈를 생각하면 이제 좀 가격이 들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드론 기술 국산화, 그리고 국산의 드론 부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게 국가 전략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런 드론은 얼마나 위협적이고 천적이 있을까요? 드론은 사실 원래는 이제 적의 그 항공기 위협이 없는 데서만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영화에서 보는 큰 드론들, 제가 계속 말하는 미국산 드론, 뭐 리퍼, 프레데터, 뭐 글로벌워커 이런 것들은 적이 방공망이 없는 데서 오래 떠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공격 무기는 있었는데 방어 무기가 없었어요. 방어 무기가 없다는 거는 요격당하기 쉽다고 해서 실제로 이란이 미국의 대형 드론을 요격하거나 아니면 납치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이 자그만 드론들은 성능도 사실 보잘것없고 사거리도 짧지만 장점이 있어요. 이게 대공 미사일을 격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작고 많고 고도가 낮으니까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론들이 이제 한두 대 쓰면 뭐 그 폭격이 뭐 1km, 2km밖에 안 되니까 큰 위력이 없다가도 이게 군집 대량 살상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요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까지 이런 드론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는 건 두 가지가 있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소프트킬이라고 합니다. 소프트킬이 뭐냐? 전파를 사용해서 드론을 요격하거나 불능화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하면 뭐 드론이 그냥 쓱 내려오던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드론 제머를 사용한 건데, 원리가 두 가지 있어요. 드론이, 민수용 드론은 사실 그 와이파이 전파랑 비슷한 거 씁니다. 2G, 2.4G랑 5G. 그 5G 이런 주파수나 이런 것들이 수신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통제권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게 단점이 있어요. 주파수를 바꾸는 대로 이 공격하는 수단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론 제머라든가 이런 거 장비들을 보면 약간 SF에 나오는 것처럼 막 안테나를 열 몇 개 들고 다니는 병사가 이게 등짐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게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드킬, 그러니까 직접 충돌하거나 파괴해가지고 드론을 요격하는 건데, 드론에 대해서 뭐 기관총으로 총으로 갈기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쏘면 단점이 이게 떨어지면 아군한테 파편 피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된 건 하드킬 드론이라 해서 직접 충돌을 해가지고 충각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업체들이나 외국 업체들이 좀 연구 중이고, 곧 있으면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도 좀 실전에 쓰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란에서 드론을 납치, 표현이 재밌는데 납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이거는 RQ-270이라고 미국의 그 비밀 스텔스 드론이 있었어요. 이게 칸다일의 괴물이라고 하는데 가오리 같이 생겨가지고 레이더에 좀 레이더 파일도 잘 안 잡히고 아주 그 적진 핵심을 정찰하는 건데, 통신하는 전파를 해킹해서
원래 미국의 통신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란의 통신소가 이걸 하이제킹해서 네. 이란 그러니까 영토에다가 추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얻어가지고 이란은 복제 생산하고 이 기술을 러시아한테도 줬습니다. 이게 아주 센세이션이 된 건데 이게 가격이 거의 몇 억 달러 되는 드론이 아주 쉬운 장비 하나로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드론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무기 또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천무는 얼마나 잘 팔리고 있고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뭐고? 일단 천무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짧게 설명 한 번씩 차이 설명해 주신다면요. 천궁은 지대공 유도무기, 그러니까 지상에서 적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UAE, 이라크,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세 군데에서 팔렸지만 이 납품 금액이 몇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슨이 가장 큰 수혜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사일 한 번 체계를 팔아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격 미사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데다가 이란 위협 때문에 지금 중동 국가들이 샀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유럽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체계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이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공 무기를 우리나라랑 경쟁을 해서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랑 경쟁에서 이겼어요. 그랬는데 점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높아지고 하니까 우리나라 천궁 미사일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진화를 하고 있으면 이제 성능상 우위로 이제 우리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제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도 유명한데 이런 것들은 성능은 물론 최고급이지만 가격도 최고급이기 때문에 모든 영토를 다 이 미사일들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걸 판매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입장에서 천궁이 많이 팔릴 거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천무는 폴란드, UAE, 사우디에 수출한 다연장 로켓포인데 여러 발 나가는 게 천무군요. 네, 다연장 로켓포라는 거는 트럭 하나에서 최대 16발의 유도 로켓이 나가는데 군에 있을 때 제가 본 게 천문 아니겠지만 아주 예전이니까 제가 2002년에서 4년 그때 병영 생활했으니까 이제 다연장 로켓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130mm 보신 거고 130mm 로켓 그것도 이제 지금 전 대체를 했는데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이 쫙 나가잖아요. 멋있어요. 군 생활하셨을 때 보던 그 로켓은 유도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람과 이런 걸 향해서 이제 포트리스 하듯이 쏘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천무는 로켓이지만 사실 미사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GPS를 유도돼가지고 이 명중 정확도가 10m 안에 아주 정밀 유도가 되는 건데 한국에 쓰고 있는 버전은 그래서 80km 사거리의 유도 로켓인데 폴란드에 수출되거나 중동에 수출된 거는 여기다가 사거리 290km의 CTM-290 미사일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가지고 천무 한 대에 2발의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요게 열압력탄이라 해가지고 원래는 북한이 지금 서울을 노리고 있는 포병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땅 밑으로 뜨고 나가서 폭발을 하는데 일반 폭발이 아니라 미세한 마그네슘이나 금속가스가 쫙 퍼진 다음에 그게 한 번에 불이 붙어가지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불난 것처럼 폭발 구름이 확 퍼지면서 터지는데 이게 일반적인 폭발물보다 파괴 범위가 3배에서 4배 정도 넓습니다. 요 미사일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최신 버전이 있습니다. CTR-MR이라는 최신 버전이 또 천무에 통합되기 시작됐는데 이 미사일은 뭐냐? 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천무 미사일에다가 적외선 시커를 합니다. 적외선이란 거는 적이 열을 받아가지고 공격하는 건데 요걸 딱 쏘게 되면 배에서 이제 연기라든가 엔진에서 나는 열을 받아가지고 배를 공격할 수 있는 이건데 폴란드랑 노르웨이에 제한돼 있고 이건 유럽 수출이 굉장히 될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괴를 가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진짜 남자들은 대부분 그때 처음 이제 총이든 수류탄이 된 걸 접하는 거니까 수류탄만 해도 사실은 내 맨 밑 앞에서 터지는데 엄청나잖아요. 물속에서 터지는 그리고 이제 개인이 거의 느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최대치는 크레모아였나요? 네. 이렇게 딱 설치하면 그 안에서 이제 쇠구스 같은 게 한 번에 터지는 건데 그거 하나만 터져도 산이 울리는 공기가 빡 터지는 그 느낌이 그걸 보면서 야 요만한 건데 진짜 맞아요. 이렇게 선 연결돼가지고 딱 버튼 누르면 터지는 건데 요만한 게 이 정도인데 천궁이나 천무나 특히 나중에 또 좀 여쭤볼 현무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하죠. 저는 사실 군 생활을 이제 육군 병장으로 공병을 해놨는데 공병에서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터뜨려도 맨날 내가 그냥 연구를 하다 볼 때 이거는 다이너마이트 500kg고 600kg 하는데 2kg만 터져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실제. 좀 느껴봐야 그쵸. 파괴
파괴력을 그래서 그 원래 보통 수류탄은 대부분 아마 훈련소에서 처음 던지고 하는 게 마지막일 텐데 그거 막 잡았을 때 못 던져서 막 부들부들거려서 이제 조교가 항상 옆에 긴장해서 사건들도 가끔 맞습니다. 있는데 자 그럼 천군과 비슷한 사양의 해외 미사일 방위 체계는 좀 뭐고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역시 미국이 있을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랑 패트리어트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 수출되지 않는 GBI라는 미국 본토 요격 그 방어용 미사일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핵미사일을 개조해서 핵미사일을 요격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성능은 세계 최고이지만 아무래도 가격도 높아서 이걸 수입하는 국가들도 이거 그 미국산 무기로만 채우지 않고 우리 한국산 무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다른 더 저가의 무기랑 섞어서 쓰는 게 있고 이스라엘도 이런 대공 무기 체계의 강자이고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의 그 로켓인데 이거는 좀 더 좀 정확한 로켓들을 요격해야 되고 한 번에 몇백 발의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은 낮은데 한 번에 여러 발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 있고 그 다음에 다비드의 슬링이라고 미국과 공동 개발한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 우리 천공이랑 비교할 만한데 요 같은 경우에도 성능상으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에 수출을 못한다. 그래서 동남아랑 중동에서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러시아도 원래 이 대공 미사일에 명가했습니다. S-300, S-400이라 해가지고 러시아판 패트리어트가 굉장히 유명했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한번 수입될 뻔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뻥스펙인 거예요. 아 굉장히 이게 다 이제 모든 미사일이라는 걸 다 격추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전에서 명 성과가 안 좋아서 이것도 이제 제일 러시아제 대공무기죠. 제일 최신형이 S-400이고 터키랑 인도가 수입했는데 수입하고 약간 후회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사실 대공미사일을 많이 만들었는데, 뭐 아스터 대공미사일이라든가 IRST 뭐 이런 것들 몇 개 있는데, 유럽 대공미사일 단점이 있어요. 그들은 사실 위협 중에서, 지금까지 위협들 중에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진격해서 핵탄도 같은 걸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 수요가 없어서 안 만들고 있다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한국보다 한 발 늦어가지고 우리 한국이 지금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게 된 건데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중동 국가들이 그럼 천궁을 도입할 계획도 있나요? 천궁이 이미 이제 이라크,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됐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가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대가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한 개 포대에 여러 발의 미사일과 레이더가 이렇게 들어간 건데 방어를 해야 되는 면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국가라 해가지고 모든 사막을 다 방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유시설을 방어해야 되거든요. 정유시설이 굉장히 커요. 너무 중요하죠. 예, 그렇고 있고 그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국가들도 이 천궁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핵심은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란과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앞서 말했듯이 천궁뿐만 아니라 우리가 LSM, LSM2, 그 다음에 LAMD, 그 다음에 천궁도 2가 있고 지금 수출한 건 2고 천궁 3가 있어요. 이 개량형들도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할 건데 이 운영 스타일을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따라하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수출이 될 수 있다. 특히 LAMD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수백 발의 다연장 로켓을 유격할 수 있게 서울을 방어하는 무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대형 로켓 같은 거를 동시에 수백 발을 유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수출 전망이 높고 LSM도 LSM1가 있고 2가 있고 지금 이야기한 거는 1이고 2가 곧 나오는데 이건 또 성능이 발전돼서 뭐가 있냐. 지금 탄도미사일인데 속도가 엄청 빠른 대신에 궤도가 일정해요. 대충 발사 속도를 보면 어디 떨어질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건 극초음속 글라이더를 해가지고 엄청 빠른데 움직이기도 해요. 요라면 이제 엄청 요격하기 어려워지는데 요거를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들이 한국에서 이미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거를 개발 완료되기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K9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K9의 대단한 점은 뭘까요? K9의 대단한 점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제 곧 그렇게 될 거지만 적절한 성능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성능을 구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좀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던 이유가 적절한 성능이라고 했지만 그 요구사항이 좀 1990년대 당시에는 우리가 요구사항이 좀 높아서 만들다가 이제 개발 과정에 이제 우리 개발자 분들이 순직하신 것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걸 도전했거든요. 다행히 이게 성공을 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하니까 올해 생산을 시작하니까 이게 좀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군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1,500대 이상 샀는데 전 세계에서 1,500대 이상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가 거의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국도 포를 이렇게 사진 않거든요. 러시아가 좀 그렇게 사는데 중국이 거의 우리가 그 나라들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 많이 생산을 해서 이걸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안정적인 공급만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판매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그냥 수출만 한 게 아니라 기술 수출이라든가 부분 수출도 많이 했어요.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도 폴란드에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한 게 K9 자주포의 차체를 수출했어요. 걔들이 이제 원래는 폴란드산 국산 자주포가 있었는데 엔진 기술이라든가 이 차체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엔진 그 차체만 급하게 수입했는데 요것도 우리가 엄청 빠르게 해서 폴란드에 이미 눈도장을 찍어 놨던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리고 터키 같은 데는 터키 국산 자주포를 했는데 소갈매기는 전부 다 우리나라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술 수출된 자주포 이런 것도 해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런 생산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말했듯이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전 배치를 했고 또한 생산량이 많이 되니까 장점이 하나 있어요. 팔리기도 잘 팔리니까 업그레이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업그레이드는 이게 자동 장전 기능 K9A2라고 하는데 지금 K9은 5명이 탑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자동 장전을 하는데 자주포는 이 포탄인가 포탄을 발사하기 위한 장약이 이렇게 둘 다 장전돼야 되는데 포탄은 자동 장전되고 장약은 사람 손으로 장전되는 게 지금 K9 기본형 K9A2로 이게 완벽하게 포탄과 장약이 자동 장전돼서 3명으로 줄여요. 5명에서. 그리고 K9A3가 있습니다. 이게 유무인 복합 자주포라고 하는데 차량 한 대에 4-5명의 사람이 탄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바이두 자동차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원격으로 4-5명의 사람이 4-5대의 자주포를 원격 통제하고 뭐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탄 자주포를 사람이 안 탄 자주포가 따라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유무인 복합 자주포로 지금 진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